네, 그러면 오늘 토론회 자장이신 김진영 서울대 교수님께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자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김진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분의 발표와 6분의 토론으로 2시간 정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형준 공공병원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님께서 새 정부 보건의료 정책 방향과 대응 과제라는 주제로 약 25분간에 걸쳐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저 소개받은 정영준입니다. 제가 보건의료 정책 이게 토론회 요번에 4월에도 국회에서 한번 토론회 할 때 발표를 했었는데 또 이렇게 초대받게 돼서 영광인지 아닌지를 잘 가늠이 안 되는데 미리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토론회에 사실 이제 많은 앞서서 뭐 의원님들 또 그다음 위원장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건강보험의 이제 어떤 재정 특히나 이 올해 말로 일몰되는 국고지원 관련해서 다들 이제 한 말씀씩 하셨는데 제가 국회에서 이 토론 이런 것과 관련돼서 토론에 발제를 한 게 벌써 2015년에 한번 발제를 한번 했었고요. 2017년에도 제가 토론자로 한번 왔었고 2019년도에는 당시 재정운영위원장이신 정영선 교수께서 발표를 할 때 또 제가 토론자로 와서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사실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건강보험 재정 국고 확충해야 된다고 그때 다 선포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 7년이 지나도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옛날 이야기를 계속 자꾸 하게 되는 게 좀 슬프다 못해서 이제는 좀 서글픈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사에 자유시장 기업을 엄청 강조하신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근데 특히나 이제 이 사회 서비스 혁신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사회 서비스 혁신에서 중요한 게 이제 민간 사회 서비스 기관을 중심으로 복지를 이제 비즈니스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냈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보험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재정 긴축 대상으로 좀 이렇게 대상화를 하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는 물론 이제 이 박근혜 정부 당시 2015년에 추진되고 있는 건강보험 이제 이 부가체계 개편안이 지금 이제 로드맵대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로드맵에 지금 뒤로 가면 갈수록 자산 부과가 줄어드는데 그만큼 이제 결손이 생기는 부분을 그럼 임금에 대한 어떤 보험료율로 대체를 할 건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고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하는데 이 국고 지원 부분이 없다고 하면 사실은 임금 노동에 대한 부담 빈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정책 일반과 보건의료 정책 관련해서는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까 공공운수 노조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데 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은 내용을 다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하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안 되고 있지만 이런 여기 이제 쓰여져 있는 과제 목표나 주요 내용과 달리 실제 이 법안의 주된 핵심은 재정당국인 기재부 장관이 사실은 교육, 의료, 법률 등 각종 서비스를 관할하는 수장이 돼서 이 위원회를 운영,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2010년, 11년부터 국회에서 의료 민영화 논란이 있었던 법안이고 의료 부분을 그래서 이제 제외하고 통과시키겠다고 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기재부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사회 서비스 전반에 긴축이 된다는 점에서 이제 이 법안이 만약에 진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26번인데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저는 이것이 사회 서비스 전반에 민간 이양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라고 재차 한번 경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보건의료 상황은 다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저쪽 오른쪽에 윗 테이블에서 오른쪽에 있는데 한국이 OECD 평균 수준의 사실은 공적 지원이 되지 않는 이게 비율입니다. 전체 100% 총 의료비 중에 어느 정도 공적 지원에서 이제 투입이 되는 건데 한국이 이제 한 60% 정도입니다. 보장성은 이거보다 높겠지만은
결국 한국에서 이제 공적 자원이 투입되는 부분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고, 그만큼 이제 공적 자원을 더 투입해야만이 저 남은 잔여 부분만큼을 전부 이제 저희가 가계에서 지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40%가량은. 그 부분을 어떻게든 줄여서 가처분 소득을 늘릴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랫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한국이 병상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다라는 거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일본 다음으로 많은 게 한국입니다. 인구 1000명당 12.4개의 병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0명당 가장 적은 수의 또 공공병상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공급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공 부분의 역할이 너무나도 취약한 나라이면서 민간 부분에서는 과잉 병상을 지금 투입하고 있고, 공적 재원은 사실 아까 본 그런 이제 뭐 멕시코나 이런 나라들,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제외하면 사실 한국보다 낮은 나라가 거의 없는데 OECD 국가에서 되게 낮은 수준이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그나마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외국에서 한국의 의료제도 좋다고 주로 이야기하시는 거는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바마가 불어한 한국의 건강보험이지만 유럽 국가나 뭐 일본이나 대만에서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한국이 갖고 있는 수준이라는 게 뭐 멕시코나 뭐 미국이 불어하는 건데, 몽골은 당연히 불어할 수 있고 뭐 중국도 불어할 수 있죠. 그런 정도 수준인데, 한국이 지금 이제 GA 국가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한국이 이제 바라봐야 되는 어떤 모델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는 모델의 장점은 사실 건강보험 당연지원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 제도와, 또 하나는 일정 정도의 이제 어떤 의료 통제를 통한 것인데, 이 부분을 더 확정적으로 우리가 더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을 사실 늘리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유럽 수준 혹은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계속 답보 상태에 있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덧쳐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런 이제 지금 답답한 상황에서 사실 2012년에 국회에서 그 이명박 정부 말기에 사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도 저렇게 개정을 해가지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제 재편을 하면서 사실 민간의료기관들도 공공의료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주장을 가져갔고, 저 문구 때문에 2013년에 지금 대구시장이 된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원하는데 근거로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이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역시 영리병원 문제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원희룡 지금 국토부 장관께서 당시 이제 그 정책위 의장 할 때 트위터에 막 돌고 하니까 우리가 뭐 의료 민영화 하겠다는 말 한 적이 없는데 왜 괴담을 퍼뜨리냐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캠프에서 제주 MBC에서 그 질의서를 보냈을 때 찬성 입장을 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럼 단언코 우리는 영리병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영리병원 도입이 없다라는 수준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이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은 여전히 이 영리병원에 대해서, 저기 지금 안철수 후보도 당시 찬성을 했었고요. 이 두 분이 다 같은 당에 계시면서 영리병원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 그리고 지금 국정과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사실 이 공공정책순가라고 하는 말장난입니다. 이 제도는 보시게 되면은 공공정책수가라고 말은 되어 있지만 음악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수가를 원가 보존하는, 사실은 이게 기본적으로 자본수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뭐 공공 인프라에 당연히 투자한다고 하면 그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민간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인프라를 전 세계에서 민간의료기관에 투자합니다. 당연히. 근데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민간의료기관의 거버넌스를 가지고 와야죠. 그러니까 그 뭐 의료법인이나 이런 곳에 최소한도 뭐 사회이사라든지 아니면은 정부에서 뭔가 이 통제 권한에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이 그냥 지방에 공공병원을 짓는 게 아니라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수가를 더 줘가지고 이런 일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는 민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 부분에다가 공적 자금을 더 투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정책 수가이고요, 사실은. 그리고 수가라는 이야기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수가가 뭔가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체계라고 생각하지만, 행위별 수가제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뭐 좋은 제도도 아닐 뿐더러, 행위별 수가제는 기본적으로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의료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런 이제 인프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부분을 이렇게 수가로 작동을 시키기 시작하면은 치료제도나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그러면 수가를 맞추겠다는 건데, 이런 식의 뭐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앞으로 일으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완전한 말장난이다. 예, 뭐 공공정책 수가, 뭐 공공의료 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부에서 사실은 그냥 민간의료기관에 결선본을 가지고 채워주는 것이 고 민간 수가라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이 또 대통령께서 직접 후보 시절에도 이재명 뭐 후보를 제가 지지해서 이야기한 건 아닌데, 이재명 후보 당시 공공병원 확대 주장을 한 거에 대해서 본인은 민간병원으로 충분하다는 말을 수차례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정부 하에서 공공병원이 얼마나 지금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 추가로 여기는 써있지 않지만 말씀을 안 드렸지만,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 당선되시고 나서 원래 그전 권영진 그 국민의힘 시장이셨죠? 권영진 시장이 약속한 제2대구의료원을 또 지금 폐기하기 때문에 또 대구의 시민사회 노동단체들이 지금 계속 내려가서 지금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집회하고 지금 기자회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뭐 의료민영화로 의심받는다라고 이제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 자체는 사실 공공영역을 민간에 대부분 넘겨주고 공공영역을 늘리겠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공공의료가 한국 아까 이야기했지만 가장 최저 수준인데, 이 공공의료를 방치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공공의료 파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코로나를 저희가 겪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를 겪었는데도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의료 정책들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대형 병원 중심의 지역 의료 정책을 되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뭐 이제 공공의료기관을 만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병원들이나 이런 것들을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라든가 아니면 상급종합병원에 위탁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상급종합병원 체계가 한국 의료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빛과 어둠이 있죠. 이제 이 부분이 기술의학적인, 치료의학적인 발전 수준을 크게 끌어올렸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은, 너무 과도하게 이 상급종합병원 제도를 이용하고 이쪽이 추가 가상 인센티브로 여러 가지 돈을 가져갔기 때문에 사실 지방에서도 지금 KTX 타고 다 서울에 있는 빅5 진료 받기 위해서 올라오는 게 지금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병원들이 전달 체계를 지키고 있는 병원이 아니고, 또 기본적으로 전달 체계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들이 지방에 더 만들어진다, 이런 분원들이 그렇게 되면 한국의 1차 의료 시스템은 저는 훨씬 더 파괴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 한국의 기형적인 대형화가 더 이렇게 확장이 될 거고, 코로나19 진료에서도 사실 이런 대형 병원들의 역할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는 공공병원들이나 중소병원들이 병원을 통으로 하나씩 내놓고 진료를 했지, 대형 병원들에 계시는 뭐 교수님들이 들으면 되게 섭섭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거기 중환자실이나 이런 곳에서는 다른 중환자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 환자들 포기해야 되냐는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능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고, 이 병원들을 더 이렇게 만드는 것이 과연 어떤 한국 의료 시스템 공급에서 장점이 될지는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의료산업화 정책을 이제 분명히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원격 의료 부분보다도 저기 있는 그 개인 건강정보 활용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정부에서는 아예 그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요, 국정과제에서는 이제 이거를 뭐 개인정보 하이웨이, 뭐 고속도로 뭐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건강관리 서비스랑 의료돌봄 관련돼서 이런 돌봄 로봇 같은 거를 지원하는 이런 방안들을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약간 에피소드인데, 그 국정과제에 있는 세부 내역을 보니까 뭐 텔레프리즌스 로봇 같은 걸 말씀을 하셔서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을 하는지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니까, 보통 저기 뭐 아이폰에 연결해서 쓰는 저런 게 한 600불이고 실제 쓸만한 게 한 7만 불에서 한 10,000불 정도 하는데, 이런 고가의 장비들을 이용해가지고 사실 독거노인들한테 돌봄을 제공한다는 게 정상적인 사고에서 저는 나올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거는 방문 간호사, 돌봄 노동자들 늘리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의료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재활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치료사를 늘려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로봇이나 지금 무슨 이런 원격 같은 거를 지금 한국이 할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미국처럼 국토가 넓고 무슨 옥수수밭을 뭐 거의 뭐 4-5시간 뭐 자동차를 타고 들어가야지 가구가 하나씩 나온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이제 건강정보 고속도로 부분이고요.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거기 그 발제문에 써놨는데, 오늘 이야기를 주로 하는 날은 아니나 이제 개인 건강정보 산업화와 관련돼 있는 어떤
경향성은 분명히 가져가는 것으로 보이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개인 건강정보의 상당 부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정보를 제가 알기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금 사적 이용을 위한 그런 어떤 비식별 정보 가공에 대해서 반대해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심사평가원은 지금 이런 부분을 민간 보험회사나 이런 쪽하고 벌써 연계를 해서 상당 부분 제공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결과가 있는데, 사실 이 공적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면서 축적된 개인정보는 저희가 공적인 어떤 사회적 서비스를 위해서 심사평가하라든지 아니면은 그래서 제공을 한 거지, 민간보험회사나 아니면 IT 회사들이 이거 갖다가 쓰라고 제공한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거기다가 공익표시 안 했다고 해서 아무데나 오프인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저희가 지금 인식하고 있고,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에서 만약에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저희 시민사회 전체에서 강력하게 여기 대응할 것이다라고 재차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놀라운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임명도 안 된 상황에 7월 1일부터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걸 벌써 시작을 했는데, 이 내용이 이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걸 주되게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기업에다가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이거는 원래 입법사항이었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18대 국회의 입법사항이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 2010년에 변흥전 위원안하고 그 다음에 손승미 위원안이 둘 다 의료민영화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게 지금 철회가 됐는데, 이번에는 아예 국회에 이거를 올려서 건강관리 서비스 법안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보건복지부가 기업들을 데려다가 인증제를 해가지고 저렇게 모델을 1군, 2군, 3군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사실상 행정독재를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이 비슷한 일들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가지고 장난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국회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와 건강증진과 예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하는 일입니다, 원래가. 이거를 한나라의 보건복지부가 기업들을 불러다가 이거를 지금 비즈니스 하라고 하는 게 정상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기업들이 제공해서 앱이나 이렇게 제공하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국이나 일본이나 다 건강관리 서비스를 앱으로 하지만 다 공공에서 합니다. 당연히. 공공 서비스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약들 중에도 재활 로봇이나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이 의료기기 업체나 검진업체나 제약업체 쪽 민원사항들이 많고, 하나하나가 별로 그렇게 크게 보장성을 강화하거나 지금 시의적으로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 중에 이제 중요한 건강보험 정책을 보시게 되면은 보장성 강화 일단 내용은 없고요. 유일하게 있는 게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단어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국정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더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부가체계 개편이 일단 중요하게 나오는데, 이 안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또 아니기 때문에 부가체계 개편과 관련되어 있는 심도 깊은 논의를 하지 못하겠지만은, 2015년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제 이거 만들어진 로드맵입니다. 이 로드맵에 따라서 이제 지금 자산부가가 계속 축소되는 지금 추세인데, 이것이 과연 정의롭고 형평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재산공제를 확대하게 되면은 결국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오른 상황에서 고액자산가들의 건강보험료만 낮추게 되는 효과가 아닐까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건강보험료가 저희가 이제 가구부담 원칙으로 주소득원이 돈을 내고 나머지가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과거의 이제 모델이라고 하면, 이걸 만약에 개편하려고 했다고 하면은 결국 능력부과 방식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 능력부과 방식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건 사실 조세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에서 그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건강보험공단이 무슨 국세청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으면 국고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하고 같이 연동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 재정 정부 지원 확대가 다행스럽게도 국정과제에 있어서, 근데 이게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가 국정과제 세부안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기재부의 큰 장벽을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정부의 어떤 특성상 그런 부분이 약간 의심이 됩니다. 근데 하나 이제 참고를 해서 볼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건보료는 폭탄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 세금 폭탄, 건보료 폭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건데,
사회보험이 어떻게 폭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약간 형평성이 떨어질 수는 있어도.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중국인이 건강보험을 30억 원 이상 혜택을 받는다면서 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불신을 또 부추겼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뭐 오늘 이야기 또 하는 자리가 아닌데 통계도 왜곡이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당연히 동포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많이 낼 수가 없죠. 이건 소득 연계니까. 그걸 지금 저런 식으로 공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일한 건강보험 보장성 및 의료비 지원 정책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인데 이거 뭐 대단한 것처럼 저기 써놨습니다.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1000분의 1 상한선을 100분의 1로 상한한다. 그러면 2022년 기준으로 625억 원이 6,250억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6,250억 원을 전액 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진짜 최대치를 썼을 때 우리가 아까 공적 그 기금의 포인트 수로 어느 정도 그 보장성이 반영이 되냐고 보면 0.6%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를 가지고 63.5%에서 70% 한다고 그랬을 때 저희 시민사회 노동단체가 나와서 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세상에 OECD 평균이 80%인데 70%를 목표로 하면 어떡하냐. 한심하다 이런 공격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공격할 게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사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하겠다고 했죠. 윤석열 정부는 0.6%에서 0.7포인트 정도로 올리겠다고 하는 지금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를 이따만큼 뻥튀기 해가지고 지금 뭔가 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작동될지도 또 의문이고요. 그리고 상경수당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경수당도 공약을 보시게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입. 상경수당 제도는 현재 뭐 다 도입하고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서 보장되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이렇게 놓고 이 시범사업 계획은 사실 기재부의 마사지를 거친 그 시범사업으로 지금 변질이 돼가지고 요번에 시범사업을 보시게 되면 하루에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받습니다. 자, 하루에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내가 아파가지고 상경수당을 받고 일을 안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 액수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액수냐면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살아계실 때 서울형 유급병가를 만드셨거든요. 그 서울형 유급병가 당시에 금액이 그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이었습니다. 지금 2022년에 오세훈 시장 시절에도 이걸 하고 있는데 86,120원입니다. 물론 이거는 최대 15일이고 얘는 120일까지 가는 모델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총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에 돈을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 서비스는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경수당 시범사업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고 당연히 대부분의 사회보험 국가에서 하는 상경수당은 본인이 기존에 받던 소득의 60%나 80%를 받는 것입니다. 무슨 최저임금에 이렇게 받는 건 공공부조도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시범사업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면서 공약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매우 분노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지금 저희가 기자회견 이것도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제가 많지 않은 자꾸 이야기만 해서 죄송하고요. 이 보건부 독립권은 넘어가겠습니다. 보건부 독립권은 지금 뭐 이야기가 잘 안 나오고 있으니까요. 다만 보건부 독립을 하려면 공공의료기관을 대대적으로 확충을 해야죠. 본인이 손발로 움직일 수 있는 의료기관도 없는데 무슨 보건부를 독립합니까? 그럼 보건산업부가 되게.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보건정책은 노골적인 의료산업화 정책이 있고요. 두 번째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농후하다는 거고, 세 번째는 개인건강정보 민영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공공의료 방기고, 마지막이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막 원격 의료 뭐 이런 거 하면서 거꾸로 의료 돌봄도 산업화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고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자, 이제 대응 과제가 오늘 이제 핵심이니까 저는 뭐 뒷부분에 정창수 선생님이 통계적인 부분이나 나머지 대안을 많이 말씀해 주실 거로 생각하지만,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금 점점 직장보험료 쪽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지역가입자 수준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한국 국민들이 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뭐 하루 뭐 일용직으로 일하든 플랫폼 노동으로 일을 하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의 국고 지원이 계속 지금 축소가 된 것과 연계가 돼서, 원래 국고 지원의 원칙이 지역가입자의 그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 부분에서 이제 파생이 됐는데, 지역가입자가 이렇게 계속 줄고 직장가입자가 느는 이 상황에서는 이제 조세 형평성이나 앞으로 그러면 노동인구가 줄어들 때를 대비해서 당연히 조세를 늘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정영성 교수께서도 이전에 조사를 했고 뭐 온갖 분들이 조사하면 제가 다시 다 찾아봤는데, 사회보험제도로 건강보장하는 주요 국가에서 국고 지원을 보시게 되면 뭐 네덜란드나 프랑스 같이 저렇게 우리보다 훨씬 더 선진국가라고 생각하는, 저는 그렇게 지금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훨씬 오래된 어떤 사회보험 정책에 영향이 있던 나라를 제외하더라도
가까운 일본이 38.8%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전체 총액에. 대만이 전체의 26.4%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우리랑 같이 일본하고 비슷한 그 식민지를 거치고 경제 수준도 우리랑 지금 개인 그 소득은 비슷하고 인구는 한 2,500만 명 정도 되지만 노령화 수준도 비슷한데 그리고 뭐 거기 파운드리 반도체 뭐 이런 걸로 지금 한국과 둘 다 핫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만에 지금 한국이 반도 지원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보험제도로 건강보장을 하는 나라에서 주요 또 보험료 분담 비율을 보시게 되면 한국은 여전히 다 1대1입니다. 기업이 1을 내고 노동자가 1을 내잖아요. 근데 가까운 대만까지만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냅니다. 그건 연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기업이 돈을 조금 내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 기업에 당장 돈을 많이 내지 내는 것을 사회보장기금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조세에는 기본적으로 법인세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 무진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죠. 다시 제가 재차해서 오늘 질문하고 싶은 게 건강보험의 목적이 뭐냐 이거. 우리가 초기에 못 살던 나라에서는 의료비 할인제도 이거 중요했죠. 의료비 할인제도. 두 번째 재난적 의료비 발생 차단하고.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이제 당연지정제하고 심사평가하면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잘못된 의료나 이렇게 현혹되지 않게끔 적정한 의료를 공급하는 것까지인데. 저 아랫부분, 적정 의료비 수준을 유지하고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정말 증가시키는 부분 그리고 타산업의 경쟁력 부분까지도 고려를 지금 하는 정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정책은 그 부분에서는 보장성 지금 67% 지금 문재인 케어 한다고 했지만 67%, 66.5%에서 7%로 알고 있는데 이 수준에서 지금 답보 상태이잖아요. 그리고 보편적 의료 공급과 공동선을 추구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까지 우리 건강보험이 갖고 있는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건강보험 재정이 확대가 돼야 됩니다. 확대를 하려면 일반에게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정률로 부과를 하죠. 그리고 상한선하고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한계가 있고 또 법적으로 지금 건강보험료율이 8%를 넘지 못하게 되는데 거의 지금 7%에 육박해 있어요. 이 부분을 지금 8%까지 끌어올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역진적인 거예요. 건강보험료. 하지만 일반회계를 넣으면 넣을수록 당연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여기 들어있는데 소득세가 물론 비율이 제가 알기로 한 40%가 좀 넘고 법인세 30%, 뭐 부가가치세 30%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쪽이 당연히 무진적이죠. 돈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는 소득세도 구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일반회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도입할 수밖에 없고 프랑스가 그래서 1997년에 르페 개혁을 통해 가지고 우리랑 비슷한 구조보다 조금 나은 구조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국고 지원이 거의 55%가 되는 사회 목적세 구조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러한 이 공적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논점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입자의 보험료를 획기적으로 계속 올리자고 하는 이건 이제 이미 한계에 봉착해 있고요. 지금 2002년 이후로 계속 올라서 7%고 국고 지원도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만큼 국민 부담인데 이건 국민 부담일 수는 있죠 당연히. 하지만 부자들이 더 부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세 저항성이 훨씬 더 이건 덜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건강보험 흑자상업 침입 상태에서 일반회계 재정을 지출하는 건 낭비. 이 부분은 오늘 제가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 발제문에는 제가 2015년에 기재부가 돈놀이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문서를 썼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일반회계 재정을 지출하는 게 낭비가 아니라 일반회계 재정을 지출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합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상승을 시키면 그만큼 국민들의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민 모두가 이익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표를 보시면 현재 한국의 이 낮은 보험 재정 구조가 보장성이 여전히 낮고 보충형 보험이라고 하는 실손보험이나 정액보험, 민간보험 국민들이 가입하면서 의료시장 공급에서도 상업의료가 엄청나게 확대됩니다. 실손보험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가계 의료비가 증대되면서 가처분 소득은 당연히 감소하죠. 그러면서 지금 각종 의료 민영화 이상한 서비스들부터 시작해서 이상하게 다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이 부분을 완전히 해결하려면은 보장성을 높여가지고 보장성을 높이고 재정을 합충해서 보장성을 높이게 되면 민간 의료 시장이 당연히 축소가 되고 그럼 필수 의료가 확대되고 저희가 적정 진료가 확대가 되고 그러면은 민간 공급도 똑같이 필수 의료 부분 하는 쪽이 훨씬 좋죠. 그리고 가처분 소득이 국민들이 확대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저는 독일 사회나 이런 유럽 사회들이 제조업 경쟁력은 사실 저는 이런 건강보험이나 사회보험에서 온다고 보거든요. 거기서는 기업복지보다는 이걸로 지금 다 돌아가잖아요.
우리도 이제 이런 모델로 가야 지속 가능성이 있다. 뭐 이건 제가 분석을 안 해봤는데 대만의 그러면은 그 파운드리 회사와 삼성전자랑 비교를 했을 때 임금을 많이 주는 게 나을까, 건강보험의 어떤 이런 서비스나 국민연금 같은 걸 개혁하는 게 나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어느 쪽이 더 그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그 국가의 잠재적인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이제 다음 세대를 대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소결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은 소득 중심이 아니고 능력 중심 조세 원칙에 따라서 사실은 부과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건강보험료가 당연히 조세보다는 저는 부과하는 그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조합 방식일 때부터 시작했을 때는 유용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조합 방식이 아니고 단일보험자에서는 저 부분 페이터 어빌리티 중심으로 개편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려면 국고 지원을 획기적으로 상향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의 기업 분담률도 결국 상향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해야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대되고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정창수 나라사회연구소 소장님께서 코로나 이후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방지를 위한 국가 역할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앞에서 교수님께서 이 건강보험 관련한 상세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 발표문을 미리 받아가지고 이게 참 선수를 쳐야 되는데 미리 받으니까 이걸 빼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사실 내일 아침에 이제 매주 목요일 아침에 이제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이제 국무위원들이 시행령 뭐 이런 것도 통과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내일 아침 국무회의가 중요한 것은 내일 아침 국무회의는 재정전략회의를 겸한 국무회의입니다. 이미 예산은 5월 말에 내년도 예산의 예산 요구서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으로도 이상하게 박근혜 정부 때도 예산 요구서에 15만 페이지 자료를 저희가 공개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공개를 못 받고 있어요. 핑계를 서로 기재부와 부처가 돌리면서 이제 그전엔 다 어느 쪽에서 줬는데, 그래서 그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특히 이제 5월 말이니까 대선 막 끝나고 뭐 그런 시간이 되고 해가지고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려니 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여하튼 그 재정전략회의가 아마도 내년도 예산의 큰 흐름을 이제 얘기를 할 것이고, 그 기조에 맞추어서 지금 6, 7, 8월 달 부처와 기재부가 예산 사정을 하는 과정인데, 예산 사정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재정전략회의 내일 아침 회의 자료가 이제 엠바고를 전제로 10시에 지금 언론에 풀렸고, 저도 지금 들어오면서 받아봤는데 뭐 몇 페이지 되지 않지만 맨 끝에 뭐가 있냐면 지출구조, 맨 앞에 이렇게 재정관장서 막 얘기하다가 끝에 결론으로 이제 맨 뒤에 한 4줄 정도가 뭐가 있냐면 지출구조 조정이 있어요. 근데 지출구조 조정의 그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 무슨 SOC를 줄이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 사회보장 통합관리체제 구축을 하겠다, 그리고 연금개혁 및 건강보험 재정관리 강화를 하겠다, 요게 요 4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저는 이제 매일 정부 자료를 이제 보고 있으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면 6월 28일 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현 정부의 가장 큰 뭔가 불투명하지만 뭔가 해보려고 한다고 느낌이 드는 게 민영화, 뭐 민간 투자이잖아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놀랍게도 다른 모든 정책은 다 추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숫자를 거명한 게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연간 지출을 5에서 7조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40%를 증가시키는데, 이 민간투자사업은 건설비가 아니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MRG라고 해가지고 적자를 보전해 주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임대료 리스 방식으로 해서 주는 건데, 거기에 이제 아까 이 앞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료에 대한 민간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여라고 할까? 뭐 이런 민간에 대한 어떤 그런 역할 강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저희가 좀 유심히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잊어먹기 전에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보험 재정 관련해서
지금 뭐 거의 우리나라가 거의 전 국민 건강보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건강보험이 이제 작년에 수입이 100조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장기 몇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지만 우리나라 GDP가 작년에 2054조였거든요. 근데 이제 건강보험이 100조예요. 그리고 기타 등등해서 8%에서 8.5 정도를 의료 부분이 이제 GDP에서 차지한다고 보면 그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쓴 돈을 쓰는 부분은 의료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이고 그다음에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를 한다면 바로 의교주 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노는 이제 노후 문제인데요. 그래서 의료, 교육, 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에 큰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건강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는 것. 그 다음에 65세 좀 특이한 것은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인구가 1년 사이로 5%가 늘었어요. 그래서 그 비중이 6년 동안 43%가 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급속한 고령화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1% 정도 늘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실질적으로는 그 주민등록상 인구는 아직 줄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 외국인들 이런 걸 빼고 나면 감소 추세로 이미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뭐 앞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혐오 부분이 불러일으킨 것에서도 뭐 보고서에 의하면 외국인들이 낸 건강보험료가 진짜 그 급여비로 나가는 것보다 훨씬 지금 거의 더블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흑자입니다. 흑자를 보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 건강보험 납부료예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급여 현황이 그 2021년 총 진료비 93조 5천억, 전년도에 7%가 증가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입원 환자는 줄었지만 뭐 이 액수는 증가했다 그런 거고요. 건강보험 급여율은 이제 건강보험 내 진료를 받은 진료비 중에서 급여율은 75%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세 이상 건강보험 급여가 그 노인 진료비가 지금 계속 8%, 아까 숫자는 5%가 늘었지만 진료비는 8%가 증가를 해서 65세 미만에 비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저는 또 주목해야 될 게 65세 미만도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수입 측면에서는 수입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험료를 올리든가 아니면 정부 지원을 증가하든가 뭐 둘 다 해야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리지 않아도 조절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건 수입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 정부 지원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리고 지출 측면에서 이 과잉진료 문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만 어떻게 좀 조절을 한다면 이 의사의 수입이 일본의 1.6배 또 바쁘기는 또 2배 그러니까 이거 서로 간에 이제 굉장히 좀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수입도 줄이고 시간도 주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급증하고 있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감소한 올해부터는 어떻게 될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기초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문재인 케어 때문에 엄청난 적자가 있을 거라는 거는 사실은 약간 초기에 적자가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거 상쇄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 문제는 과잉진료랑 같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과잉진료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지 과잉진료를 걱정해서 보장률을 높이지 않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급여비는 74조를 주고 있고 뭐 그것도 역시나 근데 이제 보시면 급여비가 7% 증가하는데 검진비가 12% 증가를 해서 뭐 여기에서 좀 과잉진료의 문제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양 관련해서는 이게 뭐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요거는 좀 재정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장기요양 관련한 시스템은 좀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다못해 그 엄혹한 기재부조차도 이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공공의료원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서울시에서 저희가 복지 하여튼 사회서비스원을 만들 때 그 기재부에서 조건이 뭐였냐면 그 건강 장기요양 관련한 공공 병원이나 이런 분들 확대한다면 이라는 전제로 찬성할 수 있다. 뭐 이런 협상이 오고 가기까지 했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그래서 좀 저희도 전략적으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약한 부분부터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는 뭐 지금 계속 쭉 보험료 44조에서 69조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1인당 평균 보험료가 이제 뭐 6만 5천 원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직장 쪽에 이제 증가가 높습니다. 근데 이게 그 직장 쪽에서 이 구조를 바꾸지 않아 늘어나는 거는 약간 소득의 문제랑 같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그 지금 지난 6년간 우리나라의 그 소득이 17%가 증가했는데 근로소득자에 근데 그 소득세는 74%가 증가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고소득자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누진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고소득자들의 이런 보험료나 이런 것도 증가를 해서 소득자들이 이렇게 증가한 측면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8대 사회보험 의무지출 현황인데 저는 이게 지금 의무지출 관련해서 건강보험이 지금 그 계속 13조, 10조에서 13조 정도 가고 있는데 지금 다른 전체적으로 의무지출에 비하면 건강보험에 대한 의무지출은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보시면 2021년도에 그 전체 의무지출이 이제 85조라고 한다면 건강보험 10조이기 때문에 매우 적고요. 그 4대 연금은 53조, 55조가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전부는 여러 가지 문제 섞여 있는 측면들이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의료 준호, 의료가 가장 큰 국민들의 어떤 그 비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당연히 바꿔야 되는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도 증가율을 잡는 것을 보시면 지금 이게 지금 중기재정 계획이거든요. 건강보험은 6% 증가율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 연금은 7%를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18% 증가하는 부분, 요것 때문에 이걸 같이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는 그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랑 건강을 같이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합의가 되는 부분에서는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예상도 이렇지만 지금까지 들어간 것도 사실은 건강보험에 관련된 국고 지원이 다른 부분에서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회보장 지출에 비해서 건강보험이 그 증가율이 적은 부분은 계속해서 강조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 적자보정금 관련해서도 보시면 뭐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같은 경우에 꾸준히 들어가고 있는데 그 지금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은 일반회계에서 5조에서 7조, 이제 8조, 2022년도에 이 정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공무원이나 군인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은 최근에 많이 감소했습니다. 적자가. 왜 그러냐면 2015년부터 이 보상 배율을 국민연금과 똑같이 했고 이제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사회에 나가서 국민연금 그대로 연결돼서 그 국민연금을 받을 체계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뭐 그것 때문에 공무원 시험 경쟁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소리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군인은 이제 워낙 숫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건강보험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증가율이 작다. 다만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3배 정도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 적자보정금 전망도 당연히 지금 이제 다른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작게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무원이나 군인,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27% 아주 넓게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손익 현황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이제 22년 그 관련해서 22년에 그 건강보험 당기순이익이 증가를 해서 5.2조가 이제 증가를 해서 흑자이고 21년도에도 3.8조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굉장히 역사적인데 흑자면 흑자라고 지원을 줄이고 적자면 적자라고 또 보장성을 약화시킨 이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안 된다. 흑자면 흑자인 대로 어떻게 보면 다른 기금이나 다른 재정에서는 그게 논리가 성립이 되거든요. 흑자일 때는 적자를 대비해서 적립을 하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하는데 그래서 뭐 제가 사실 발전을 쓰려고 하다가 뭐 이제 약간 이게 논란이 있었고 안 썼던 것들이 이제 어떻게든 이건 일반 재정으로 바꿀 수 없을까 그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겠지만 여하튼 그런 생각을 여전히 합니다. 특히나 의무지출에 완전하게 이 전체를 포함시키게 되면 그 의무지출은 이제 물론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긴 하지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복지에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 건강보험을 일반 재정으로 투입시킬 건가 하는 논쟁이 하나 있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보장, 그러니까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보장한다는 부분들을 그 법제화 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근데 이게 기재부에서 스스로 권한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부채 비율이 증가를 합니다. 갑자기 떡하니 엄청난 규모의 우리나라 예산에 해당되는 국민연금이 갑자기 부채로 딱 잡히면 아무리 흑자여도 아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망할 것 같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한테는 큰 타격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그 4개 국가 제외하고는 국민연금이 모두 국가 지급 보장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나라는 축적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건강보험공단도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완전하게 응지출화 시키는 어떤 그런 법제도 변화가 필요한데 오늘은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수익 추출량은 이제 드디어 100조를 넘어섰고, 그리고 정부 직접 지원이 15조인데 그 중에 10조가 정부 직접 지원이다 하는 거고요. 부담금이 이제 담배 부담금 나오는 건데, 이 담배 부담금 관련해서는 좀 나오다가 얘기가 많았는데, 담배값을 올리는 문제가 이제 다시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배값 올린 지가 지금 1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이제 좀 올 때 됐다. 이제 그런 주장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내부적으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한 6,500원까지 올려도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 담배 소비가. 지난번에도 8,500원까지 올려야 담배 소비가 감소한다는 연결고가 있었는데 4,500원 정도가 딱 줄지 않으면서 가는 그거가 있어요. 그래서 덕분에 2,500원의 담배가 4,500원이 돼서 10조의 세수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데요. 차라리 눈치 안 보고 뭐 만약에 역설적으로 눈치 안 보고 하는 정부니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편에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사업 지출 규모를 지금 과거를 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게 저는 이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정부 재정이 지금 보시면 총 지출은 7% 연평균 증가하지만 정부 재정은 10%가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건강보험은 지금 2.9인가요? 그래서 평균 수준인데 그 사회보장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정부 총 지출이 7.7인데 사회보장 관련한 정부 재정이 10%가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장기 요양보험은 당연히 크게 되지만 그 건강보험은 거기 못 미친다 하는 차원에서 이 다른 사회보장 수준의 지원을 요구를 하는 것으로 좀 초점을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분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 재정이 17조 정도 있다 하는 건데 아마 저는 아까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그 민자 사업을 5조 7조로 늘린다고 했을 때 전부 다 2조 정부가 이쪽 건강 쪽은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리스료거든요. 리스료가 1조만 늘어나면 이게 이제 실제로 지자체와의 매칭이 있고 그리고 지자체가 또 중앙정부 하는 만큼 또 이 민자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양의 좀 규모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 증가 원인은 여하튼 증가를 할 예정이지만 고령사회 진입 시점에 비하면 이렇게 이제 적은 수준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건강 재정의 적정 규모에 대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정부도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먼저 저희 아무 쪽도 하고 있지 않다면 먼저 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얼마 정도 돼야 되고 이걸 위해서 정부의 지원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된다는 좀 그런 것을 그들이 안 하면 이쪽에서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의료이용 체계 개선은 다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전문가들이시니까 과잉진료를 포함해가지고 아실 것 같고요. 보험료 재정 관련해서는 저출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재원화 방안을 준비해야 되는데 결국은 정부 지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말을 하는데 아까 네 나라 빼놓고 나머지 나라들은 독일 같은 나라 7일치밖에 안 갖고 있어요. 국민연금. 그래도 내는 대로 주고 부족한 부분을 메꿔 더 얹어주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건강보험은 당연히 적립형이 아니니까 더욱더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예상수입 14% 지원하는데 이건 한번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계속 이게 조금씩 덜 주는 거잖아요. 흑자에 가면 흑자일 때 흑자라고 덜 주고 또 다른 때 다른 이유로 덜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미 32조 원이나 적게 주고 있다는 건데요. 만약에 32조 원을 줘가지고 그걸 적립했다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강보험이지만 32조를 적립해놓고 있는 건강보험은 제가 볼 때는 그 세계의 어떤 교과서 같은 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절반은 고장성으로 좀 보내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왜 저희 적게 주는가에 대한 뭐랄까요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그걸 끝끝내 받아 계속 묻고 답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국회의원님께서도 좀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 지출 규모가 이제 증가하는 문제, 지출관리 방안 모색할 문제 이런 것들은 뭐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 뭐냐면 그 수입을 어떻게 증가시키고 지출을 어떻게 감소할 것인가가 재정의 핵심 과제이다. 수입을 어떻게 증가시킬까에 대한 문제는 국고지원과 보험료율 인상이다. 그런데 보험료율 인상은 굳이 시급하지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합리적이지 않다. 다만 이제 누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있겠죠. 그 다음에 지출에 관련돼서는 이제 과잉진료 관련해서 저는 또 그런 심평원이라든가 이런 데 역할도 있고 그러는데 아직 솔직히 말하면 역할이 확실히 증명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제가 기재부 공공기관 평가단을 하면서 심평원도 심사하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가 뭘 잘하고 있다, 우리가 긍정적인 거 갖고 있다 하면 숫자로 그걸 표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꼭 그 업이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그거는 꼭 현금을 얼마 버는 문제가 아니라 편익이 얼마냐. 지금 예타 같은 경우에도 막 예타를 면제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사회적 편익을 다 계산해요. 그래서 0.5만 넘으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 좀 복지도 저는 분명하게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고 긍정적이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숫자로 얼마나 우리가 기여하고 있는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교육과 주택은 있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그렇지 교육과 주택은 그 사회적 편익이 얼마고 효과가 얼마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의료는 아직까지 이걸 비용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비용이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의 숫자 그걸 가지고 좀 제대로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의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